대한민국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 살균 소독제를 온몸에 붓는 등 곳에선 멍자국이 발견됐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모가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10살짜리 아들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린 자녀를 암매장한 끔찍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명분은 사랑의 매였겠죠. 골프채가 피로 흥건해질 때까지 때립니다. 그냥 죽으라고 때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이랬을까요?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아이의 얼굴만 있었다고 해요. 미쳤네요. 미쳤어요.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힘없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의 울타리에서 이 고통받는 현실을 그만 멈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릴 때까지 학대를 받고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의 속사정은 뭔지. 대체 학대하는 부모님들은 무슨 이유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지 파헤쳐봤습니다. (2015년 12월 12일)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평소와 같이 매장 정리를 하던 슈퍼 사장 김 씨. 진열대 뒤편에서 익숙한 소리가 나서 다가갔죠. 몰상식한 손님의 정체는 4살쯤 돼 보이는 꼬마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있어? 저 고아원에서 왔어요. 배가 고파서 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바구니에 과자를 가득 담아 마트를 돌아다니는 빼빼 마른 여자아이. 한겨울인데 반바지에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었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배고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영상을 보면 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지 않나요? 네. 한겨울인데 아이는 반바지에 얇은 티 한 장만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맨발. 그래서 이 슈퍼 사장 김 씨는 일단 경찰을 불렀죠. 근데 아이가 입을 꼭 닫고는 한마디도 하질 않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슈퍼 근처 빌라에 사는 김양인 거는 뭐 금방 밝혀졌는데,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아이 키가 이 경찰의 허리춤밖에 안 오죠. 굉장히 왜소하고 작았어요. 발견 당시 키가 120cm였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16kg. 4살 나이 평균 몸무게입니다. 슈퍼 사장과 경찰도 4, 5살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이 아이의 실제 나이는요,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누가 보더라도 학대가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었죠. 경찰은 아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묶었어요. 어? 어른들이 제 손발을 끈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세탁실에 가둬놓고 매일매일 때렸어요. 매일? 매일. 어른들이 자신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어 세탁실에 가둬놓고 시도 때도 없이 때렸다는 거죠. 심지어는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했더니 또다시 폭행이 시작됐고요. 그 뒤로 그냥 수돗물만 마시면서 버티다가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거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것보다 집에 갇혀있던 그 시간이 더 공포스러웠던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이 바로 친아버지와 그 동거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끔찍한 생활을 무려 2년이나 해왔다는 아이. 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아이의 부모 그리고 학교도 피할 수가 없었죠. 근데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2년 동안이나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왜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한 명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이 아이가 목숨 걸고 저렇게 배관을 통해서 탈출해야만 하는 그런 비극은 막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부터 전국의 장기 결석 아동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동 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장기 미등교 아동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별법이 규정한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미등교 학생의 소재 파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확인된 초등학생, 중학생 장기 결석 아동만 무려 2,892명이었다고 해요. 그중에 12명은 행방불명 상태고요. 더 충격적인 건 죽은 채 발견된 아이만 7명입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평택 7세 아동 살인 사건. 이 사건도 전수조사로 밝혀졌는데 처음엔 아이의 새엄마가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전국의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고 아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굶기는 거는 예산일이고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쳐박은 적도 수차례였다고 해요. 급기야는 락스를 온몸에 뿌린 채 욕실에 가둬서 서서히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락스를 사용하면 고무장갑을 끼잖아요. 피부에 튀면 위험하니까. 근데 아이의 온몸에 락스를 뿌려서 그렇게 죽은 아들을 야산에 암매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청주에서도 암매장된 채로 발견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는 고작 4살.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에 죽은 이유, 이 아이도 소변을 못 가려서입니다. 소변을 못 가린다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물고문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였죠.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을 아이들. 상황이 이러하니 전수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조사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에 참여한 한 장학사의 눈에 유독 의심스러운 부모가 눈에 띄었다고 해요. 2016년 1월 경기도 부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2달이 지나고부터 출석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의 집을 찾아갑니다. 부모에게 아이의 행방을 물었죠. 그랬더니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아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가출을 했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심지어는 아이의 나이까지 몇 살인지 헷갈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는데 조회를 해보니 당연히 안 돼 있었죠. 부모는 곧바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행방이 밝혀지는데 아이의 행방은 바로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이의 얼굴만 있었다고 해요. 아이의 얼굴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만 3군데. 눈도 채 감지 못한 채로 고통스러운 듯 찡그린 아이의 얼굴. 누가 봐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습니다. 아니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힘들게 낳았고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를 도대체 왜 죽을 때까지 학대한 걸까요? 이들 부부도 처음부터 아이를 미워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24살 동갑내기 커플은 어린 나이에 계획이 없던 아이가 생기면서 얼떨결에 부모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었다고 해요. 모르는 거는 맘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물어가면서 아이를 키웠다는 엄마 정 씨.
준비 없이 아빠가 된 최 씨도 이렇다 할 직업은 없었지만 그래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아이 키우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던 평온하던 가족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뒤 아빠 최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부터입니다. 아이가 생기고 돈이 쪼들리니 인터넷에 사제폭탄, 청산가리, 엑스터시를 판다면서 허위 글을 올려서 430만 원을 수중에 넣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부터 아빠 최 씨의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죠. 이제 전과자라서 취업도 그렇게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엔 아빠 최 씨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부인 정 씨가 돈을 벌러 나가게 되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아서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동학대요? 제가요? 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막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거나 막 그런 행동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의심을 품은 이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먹고 싶어? 뭐 먹으러 갈까? 치킨? 경찰이 가고 아들을 잘 타일렀다는 최 씨. 그런데 그날 이후로 어린이집 선생님의 전화를 자주 받게 됩니다. 뭐 하루는 친구를 괴롭혔다고, 또 하루는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또 하루는 친구들이랑 싸웠다고. 뭐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부러 매를 버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였을까요? 어쨌든 간에 아들이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까 이 아빠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실수하고 있고, 손대. 그래서 아이가 5살 때 처음으로 매를 들어요. 파리채, 신발 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선 아이를 때렸죠. 명분은 사랑의 매였겠죠. 부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훈육이었겠지만 이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걸 학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하고 2달 만에 친구를 괴롭혀서 담임 선생님이 부모를 소환합니다. 그날 이후 이 부모는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빠 최 씨가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홈스쿨링이지, 그냥 아들은 그냥 집에서 온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빠의 시중을 그냥 들게 한 거였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듣거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마구 때렸습니다. 매주 2~3차례씩. 한 번 때릴 때마다 1시간은 기본이었고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막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해요. 근데 이 아빠 최 씨의 체중이 90kg 정도라고 하는데 저보다 한 20kg가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른이 초등학생 8살짜리 아들을 권투하듯이 이렇게 때렸다는 게 좀... 아니, 이 아빠를 말려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켜보기만 할 뿐 아들의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엄마의 관심은 오로지 둘째였던 딸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인데요. 엄마는 딸의 일이라면 그냥 2팔 다 걷고 나서면서 아들의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미친 듯이 맞고 탈진해서 방에 누워있는데도 본체만 채 딸의 옷만 쏙 챙겨서 나갔다는 엄마 정 씨. 그리고는 어디로 간지 아세요? 딸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병원을 데려갔대요. 아니, 그런 엄마를 보면서 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의 폭력 수위는 점점 높아져만 갔고 아들은 점점 지쳐갔겠죠. 그리고 그날도 너무 많이 맞아서 정말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그런 아들에게 씻어야 한다면서 욕실로 아빠가 데려갔습니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뭘 잘못해?
아들이 계속 싫다고 반항을 하니까 또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칩니다. 근데 그날은 유독 더 오래, 더 세게 아이를 때렸어요. 울지 마! 살려주세요. 울지 말고 손 대! 아빠 죽을 것 같아요. 얌전히 또 아들이 반항했다는 것에 더욱 분노를 한 거죠. 결국 아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죠. 근데 이 엄마가 그 자리에서 인공호흡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의 온몸에 학대 흔적이 있으니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날 이후 아이는 이 탈진 상태가 돼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누워만 있게 됐죠. 애가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고 8살 아이가 16kg밖에 안 나갈 정도로 야위어 가는데요. 엄마가 경찰 조사 당시 이렇게 누워있던 아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기아 아이들 있죠? 그거보다 조금 나은 수준.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뭐 그러면서도 때린 건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들은 절대로 아이를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경찰은 난감해졌습니다. 시체 훼손이 너무 심해서 부부의 폭행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때린 건 맞는데 아니, 저희 애가 평소에 잘 부딪혀요. 그런데 아침에 화장실을 갔더니 애가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네. 아예 근데 뭐 저보고 뭐 죽였니 마니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집안의 또 다른 목격자. 바로 둘째 딸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아. 아이러니하게도요. 부부는 아들을 미친 듯이 때리면서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2살 터울의 딸은 굉장히 아꼈다는 거예요. 사랑애매 뭐 이런 거는 딸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으로만 키웠죠. 그런 딸이 이렇게 입을 열고 나니까 그제서야 부모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때는 2012년 11월 3일 아빠 최 씨는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들을 2시간 가까이 때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잠에서 깬 아빠가 거실에 나왔는데 컴퓨터 앞 의자에 엎드린 채 아들이 숨져 있는 거예요.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탈진해서 사망한 겁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일단 회사를 조퇴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참 입에 담기도 너무 힘든 표현들인데 내장과 피부를 믹서기에 갈아서 그걸 공중 화장실 변기에 흘려 보냈다고 해요. 또 일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또 머리와 뼈 일부는 냉동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데 그 다음에 이 부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집에서 이 냄새가 난다고 청국장을 끓여놓고서는 둘이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미쳤네요. 미쳤어요. 말문이 정말 턱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유, 말을 안 들어서였죠. 그 시작은 사랑의 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훈육을 위해서 적절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들 하죠. 여성이 남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은 채 골목길을 내려오더니 길거리에 아이를 내팽개칩니다. 잠시 뒤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민이 재빨리 제압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언제나 정말 이성적인 상태로 적절한 훈육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너무나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이 막 화가 너무 가득 난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서 자녀에게 딱 적절한 만큼의 사랑의 매를 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기서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아이는요, 맞으면서도 부모에게 매달려요.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아이에게는 사실 부모가 곧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모든 것이잖아요. 여길 떠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뭐 힘의 논리로도 뭐 폭력에 뭐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계속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현장 검증에 나선 최 씨 부부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했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주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야! 그냥 타면 안 되지! 넌 천벌을 받을 거야! 나쁜 놈아! 아들 살해율도 인정하세요? 말씀 내려. 아들 안 보고 싶으세요? 엄마하고 왜 내셨어요? 아들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계속 가정적으로 만나요? 치킨을 왜 드셨어요? 네, 정인이, 원영이, 준이 같은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항을 할 수도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때리면 그냥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아이들이에요. 만약 살아남았다고 해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학대받는 이 아이가 어떻게 제대로 자라고 성장하고 앞으로 계속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서울의 한 빌라 한동에 8세대가 사는 이곳에서 7년째 살고 있던 한 씨. 그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1층 주차장에 내려와서 담배를 피는데 6년 전부터 정체모를 괴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 매일 들은 건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 괴성이 더 자주 들렸다는 거예요. 2011년 3월 그날도 어김없이 들었다는 괴성. 한 씨가 6년이나 들어왔다는 이 정체모를 괴성은 어디서 새어나오는 것일까? 그가 지목한 곳은 2층 201호였어요. 그러면서도 좀 의아했죠. 왜냐면 그곳에는 뭐 3명의 가족이 거주하는데 그 3명의 가족의 사이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 아빠는 일 때문에 해외에 거주 중이라 수년째 집이 없고 고등학생인 이군과 어머니 둘만 지내고 있었지만 그 둘 사이가 어찌나 그렇게 좋았는지. 예, 이게 동네 소문도 자자했어요. 이게 이 모자가 함께 찍은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딜 가든 함께 다니고 늦은 저녁에는 그 아들이 자전거에 어머니를 태워서 산책을 나갈 정도로 아주 사이 좋은 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집에서 괴성이 들린다. 한 씨는 설마 싶었죠. 그런데요, 한 씨가 지목한 201호, 그 안에서 실제로 폭행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아들 이군을 때린 거예요. 이게 더욱 충격적인 거는 이 한 씨가 들었다라는 그 괴성이 이게 맞으면서 나오는 이군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때리면서 내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이군은 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군의 입에 항상 수건이 물려 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폭력은 이군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계속됐답니다. 근데 뭘로 맞았냐? 골프채. 이군의 어머니는요, 한두 대 때리고 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골프채로 8, 9시간에 걸쳐서 200대를 맞았고요. 와, 아니 저희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이게 좀 뭐 학교에서 이렇게 좀 체벌을 당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많이 맞았죠. 근데 200대가 이게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이게 숫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정도의 체벌을 가할 수가 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는요,
그 한 세트에 40대씩 그렇게 해서 총일 300대를 맞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셀 수 없이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군이 아파서 피하거나 혹은 자세가 으ጥ러진다. 그러면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맞는 횟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엄마의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또 한참 폭력 후에 훈계를 했고요. 그러는 사이에 살갗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요. 그러면 또 때리고 맞아서 살갗이 터지고 딱지가 생기고 그 과정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했기에 엉덩이에는 딱지 떨어질 날이 없었답니다. 그 진물이 이 교복 밖으로 배어 나올까 봐 수건을 덧대고 바지를 입은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앉지를 못해서 이군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집에서 쓰던 의자에는 항상 이게 두툼한 방석이 깔려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군의 엉덩이 사진인데요. 한쪽 엉덩이에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엉덩이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엉덩이 밑에 쪽은 거의 뭐 괴사가 된 느낌인데요. 그런데 대체 왜 어머니는 이군을 이렇게까지 때린 걸까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군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 김 씨, 1960년생으로 당시 나이 33, 1993년 1월에 일본에서 만난 2살 터울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같은 해 11월 이군을 품에 안았죠. 잠깐만. 어찌 그리 부모의 예쁜 점만 쏙 빼닮았는지 더욱 애정이 가고 예뻤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모 닮아서 머리도 좋아. 영어, 태권도, 클라리넷, 피아노까지 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쏙쏙 머리에 흡수를 했다던 이군입니다. 부모라면 이게 욕심이 나거든요.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군이 3살이 되던 해인 1995년 하던 일을 그만두고요. 이군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전부 이군이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들이에요. 뭐 줄넘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글짓기 대회에서 최우수상, 교내 독서 골든벨 대회에서 은상, 뭐 한자 경시 대회 최우수상, 뭐 과학의 날 우수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교내 경시 대회는 물론이고 한국 과학 창의력 경시 대회에 참가해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게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을 쳤는데 글쎄 토익 점수가 900점이 나왔답니다. 공부도 잘해, 예체능도 잘해, 책도 많이 읽어서 생각도 깊고 감수성도 풍부합니다. 거기다가 어른들에게도 예의도 바르고요, 살갑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군이 중학교 2학년 되던 2006년에 아일랜드로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전화가 한국에서 옵니다. 엄마. 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니네 아빠 바람나서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 어머니가 아들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아버지가 사업 자금으로 전부 갖다 쓰면서 이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군이 유학 간 사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급기야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겁니다. 그 당시 이군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요. 이 나이 때는 부모의 이혼으로 버림받을까 봐 공포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군이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달라진 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군의 어머니는 이군이 보는 앞에서 벽에 자기의 머리를 찧어대거나 아니면 자기 뺨을 스스로 계속 때리거나 이런 자학적인 행동을 이군 앞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군에게 아버지 험담을 그렇게 했대요. 야, 너도 네 애비처럼 집 밖으로 나가. 내가 왜 너를 낳아가지고 내가 왜 이 모자 입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억울해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엄마 하지 마. 왜 그래? 왜 죽어야 돼? 엄마.
사실 이런 말과 행동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족, 부모에게 쓸모가 없다거나 스스로가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인식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죄의식을 품을 수도 있죠. 이군 역시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신세 한탄을 듣고 있으면 살기가 싫어졌어요.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장애물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경우에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기가 어려워지고 정체감을 확립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의미한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어머니는 집안의 구조를 싹 다 바꿉니다. 거실에다가는 책상을 2개 이어붙여서 이군의 공부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집 한쪽 벽면에는요, 이군 아버지의 영문과 졸업장,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어머니 D대학교 졸업장을 붙여놨죠. 네. 또 다른 한쪽 벽에는 이군이 받은 이 상장, 성적표, 그리고 7살 때 부모와 함께 서울대 가서 그렸다는 캠퍼스 전경도 같이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군에게 하는 말. 네가 앞으로 가장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보란 듯이 좋은 학교 들어가서 외교관이 되면 네 아빠나 친정 식구들이 우리한테 무릎 꿇을 거야. 그 사람들이 굽신거리게 만들자. 이군이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집 나간 이군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이군의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군은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그 전교 1등을 3번이나 했고요. 제일 낮은 등수가 전교 4등이었습니다. 이 남편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던 어머니도 이군의 성적표를 받아볼 때는 이제 활짝 웃으면서 기뻐했어요. 그런 어머니 웃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군도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고요. 그런데 이군의 어머니가 학수고대 하던 외고 입학에 실패하면서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그때쯤 대뜸 어머니가 이군에게 너는 친구도 없냐고 야단을 치면서 갑자기 집에 친구 좀 데려오고 해. 집으로 친구를 초대해보라고 하더래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죠. 그런데요, 그날 이군은 태어나고 가장 오래 심하게 어머니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쉬지 않고 이어진 폭력. 이날 어머니는 왜 이군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때린 걸까요? 처음으로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 날. 다들 천천히들 먹어. 체하겠다. 너무 맛있어요. 이군은 외고 입시를 실패해 눈치는 보였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죠. 근데 너희들 공부는 열심히들 하니? 공부요? 사실 엄마는 이군의 친구들을 부른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죠. 위기는 넘겼다고 생각한 이때 근데 아줌마, 친구의 폭탄 발언이 이어집니다. 제 포컬도 열심히 해요. 아마 대회 나가면 1등 할걸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수 없었던 학교 생활들을 친구를 통해서 이제 듣고 싶었던 건가요? 이 자식이 왜 떨어졌는지. 친구들이 가자마자 엄마는 골프채가 있는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군에게 준비해라 그랬대요. 이게 둘의 나름의 신호였거든요. 그게 무슨 신호였냐면요. 이제 너 맞을 준비해라. 그거였어요. 이 가슴 아프게도 이군에게는 이 체벌을 받는 복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솜이 들어 있어서
잘 찢겨나가거나 해지지 않는 그런 바지. 쳤어? 이래 말려버려. 이날은 골프채가 피로 흥건해질 때까지 때립니다. 어머니는 이날 이후로 이군의 집안에서의 어떤 생활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까지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정말 숨이 막히게 하네요. 자, 이게 뭐냐? 이군이 어머니가 짠 스케줄표입니다. 거의 5분의 4가 공부예요, 공부. 심지어 어머니 역시 이 계획표대로 생활을 합니다. 이군이 학교 갈 때는 뭐 좀 잠을 자기도 하지만 이군이 학교할 때 깨서 공부하는 이군을 밤새도록 지켜봐요. 그리고 따로 공부 계획표까지 철저하게 세워서 말이죠. 야, 이 스케줄 보면 정말 빡빡합니다. 숨 돌릴 틈이 없어요. 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중학생이면은 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스케줄대로라면요 학교 마치고 곧장 집에 오기도 진짜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집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 거리가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군이 집에 도착해야 할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한다. 그럼 그때부터 이군의 휴대폰에 불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군의 어머니가 싫어하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는 거였어요. 1분 1초를 이군의 어머니 입장에서 낭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지 않고 졸았다는 이유로 홍도깨를 들고 이군을 때렸어요. 무려 7시간을요. 이군은 1분을 낭비했다고 7시간을 맞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순간 화가 난 이군은 어머니가 내려놓은 홍두깨를 들어서 어머니 앞으로 휘둘렀어요. 이게 이군의 첫 반항이었죠. 그런데 그걸 막던 어머니가 다친 겁니다. 이제 보호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집 나갔던 아버지가 병원에 연락을 받고 병원에 찾아왔고 이군은 4년 만에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때 이군의 속사정을 알게 됩니다. 몸 곳곳에 맞아서 생긴 상처들도 봤고요. 아버지가 사실 집을 나가기 전에도 자기 아내인 그 이군의 어머니가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이군에게 매를 들었던 것을 사실 아버지는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병원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또 연락이 끊겨요. 이 일을 계기로 이군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어머니에게 반항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순간 욱해서 한 반항에 어머니가 크게 다쳤잖아요. 일주일을 고생하는 걸 곁에서 보니까 굉장히 또 미안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군은 어머니한테 또 큰 연민을 느낍니다. 일주일 동안 이군의 엄마 병간호를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군은 어머니가 이런 처지가 된 것도 이런 상황도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수입 없이 아버지가 주는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했는데요. 그마저도 다 쓰지 않고 60만 원은 이군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군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친구를 사귈 뭐 여유나 뭐 그런 것들도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40만 원으로 이 두 명을 생활을 하려면요, 이게 얼마나 이제 아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불을 켜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에어컨, 보일러도 안 틀었어요. 변기물도 아끼고 씻는 물도 받아서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이군은 자기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어머니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어떤 연민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어떤 반항을 하지 않아요. 아니,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군은 맞아가면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군이 엄마 병간호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학교에 갔을 때 일입니다. 엄마, 여긴 왜 왔어? 학교를 찾아온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친! 야. 이 시집한 것들은 다 뒤져 없어져 버려야 돼. 야! 친구들 앞에서 한참을 때리더니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밀어요. 야, 너 똑바로 말해. 너 이거 뭐야? 너 누가 야동을 거래? 너 미쳤어! 어머니가 이토록 분노한 이유, 음란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네요. 사실 이렇게까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아예 혼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고 그게 크는 과정이고 물론 뭐 부모님이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죠. 당황할 수는 있겠죠. 네, 내 새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엄마가 아이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나? 그러니까요. 네, 이게 분노 조절을 못하나? 컨트롤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설사 본인이 당황하고 화가 났다 손 치더라도 그게 학교까지 쫓아가서 아이를 폭행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들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동을 보면 외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네, 100% 그 어머니의 논리입니다. 야동을 보면 자위를 하게 되고 자위를 하면 키가 크지 않을 것이고 그런 외교관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일을 계기로 이군이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께서 알게 된 겁니다. 현행법상 선생님은요,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이 되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이군이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일이 있고 이군을 불러서 몇 차례 상담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군이 어머니에게는 절대 그 어떤 말도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전화로 어머니 아들 때리지 마세요 하고 말잖아요. 그럼 전 집에 가서 맞아 죽을 거예요. 전 어머니와 함께 24시간 생활하잖아요. 선생님은 엄마가 저를 때리지 않게 못하잖아요. 선생님한테 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더 많이 맞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리고 확신을 설사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신고를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속칭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는 건데, 심지어는 이 이군이 신고하지 말아달라고요. 허들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었겠구나 싶기는 해요.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셨으면 참 좋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요. 전국 모의고사 성적 62등이면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안 되겠다. 너 좀 맞죠? 위조한 사실이 들킨 걸까? 미쳤어. 62등이 뭐야? 1등을 해야지. 너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갈 수 있겠어?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맞으면서도 이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근데 나 4,500등인 거 알면 어떡하지? 사실 이군은요, 고등학교 1학년 9월 수능 모의고사 때부터 쭉 성적표를 위조해 왔다고 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등수를 전국 2,700등
또 다음 모의고사에선 1200등, 그 다음엔 700등, 그 다음엔 62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꾼 거죠. 그 위조한 등수긴 해도 사실은 전국 62등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도 칭찬해 줄 법도 한데 어머니가 1등이 아니라고 1등 할 수 있었는데 넌 못했다라고 하고 또 때려요. 이렇게 사정이 이러니까 이군은 내신 성적표까지 손을 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군의 실제 성적이 좋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를 보시면요. 국어 95점, 외국어 93점, 수학 83점. 대부분이 1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도 3월에는 전국 7,000등, 6월에는 전국 4,000등이에요.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만족을 못할 것 같으니까 성적표를 위조합니다. 근데 이런 거짓말들은 결과가 뻔하잖아요. 언젠간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군은 수능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위조한 성적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이 군의 내신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국어 76점, 수학 48점. 이때 상당한 공포감을 이군은 느끼게 되겠죠. 맞고 싶지 않아서 성적표를 위조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들킬 거란 공포감을 매일 두려워했겠죠. 이게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공부 되게 어렵죠. 당연하죠. 네, 집중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을 어머니한테 들키고 맙니다. 그런 이군에게 어머니는 기막힌 훈련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극기 훈련. 정신 수양이 주 목적인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3, 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굶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라면 해야만 했던 이군. 하루는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나니까 배고픈 건 그렇다 쳐도 잠을 못 자니 사람이 미치겠는 겁니다. 학교에서 자거나 밥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어머니가 그것까지 계산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필기한 것, 쉬는 시간에 복습한 노트들을 더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는 건 꿈도 못 꾸고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이 나오기는 하지만 먹지 않아요. 먹었다간 더 큰 보복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밥 먹는 거, 자는 거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걸 통제한다. 이거 정말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잔인해요. 네. 자, 고3이 되자 어머니는 매일 공부하는 이군의 뒤에 앉아서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김없이 뛰어와서 뺨을 때렸죠. 졸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맞아서 부러진 안경테도 서너 개고요. 엄마는 골프채로도 모자랐는지 야구 배트까지 사와서 때렸습니다. 성적 올랐을 리가 없죠. 그럼요. 네, 내신이며 모의고사 점수까지 죄다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 성적표 위조를 계속 해왔으니까요. 위조까지 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군은 살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11년 4월 초 중간고사를 코앞에 두고 이군이 무단결석을 합니다. 학교를 빠진 적이 없던 이군인데 말이죠. 담임 선생님이 이상함을 느끼고 이군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이틀간 연이어서 이군의 집을 찾아가요.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세 번째 가정 방문 날, 이군의 집 현관 문틈에 신발이 끼어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계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이군의 집은 거대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뭐야? 그런데 안방 문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 있지?
선생님이야, 나와. 그날 이후 이군 그리고 어머니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한동안 소식이 없던 이군은 몇 개월 뒤인 2011년 11월 1일에 자신과 친하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서 근황을 알립니다. 그런데요. 친구가 보기에 어딘가 좀 모르게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조만간에 죽을 것 같다. 피아노는 누구누구에게, 컴퓨터는 누구에게 준다. 이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라는 말을 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전해달라.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은 이군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나이답지 않은 비장함? 네, 비장함 이런 게 좀 있어요. 희한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이 아이의 문장이 사실 아니잖아요. 이런. 이 사실을 안 담임 선생님은 이군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이군이 살던 집을 찾아갑니다. 주차를 하고 올려다 보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대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분명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배를 누르니까 순식간에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서둘러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이군이 살던 집이 필로티와 같은 구조였는데 1층이 주차장이고 2층부터가 집인데 이군이 살고 있었던 집이 2층이었다고 합니다. 주차장 뒤쪽에 보면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오르면 집안이 훤히 보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담을 올라서 집안을 살펴보죠. 그런데 거실이 그야말로 쓰레기더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워있는 아들 이군. 경찰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고야 굳게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빠 보기 싫어서 문 안 연 거예요. 저 안전한 거 확인했죠.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려요. 아까 출동한 경찰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경찰인데요. 네? 아버님, 아까 아드님이 계신 곳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찾은 집. 무슨 일이야? 아빠, 잠시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은 이군이 묘한 부탁 하나를 합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그때 들것에 한 여성이 실려 나옵니다. 바로 이군의 어머니였어요. 이군은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고3 수험생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개월이나 방치했습니다. 반에서 1, 2등을 다투던 우등생. 하지만 어머니는 전교 1등도 아닌 전국 1등, 또 서울대 법대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비뚤어진 학벌지상주의는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그대로 자백했습니다. 이미 반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으니까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살해했다는 죄책감 때문에라도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며 밝힌
그날의 비극. 2011년 3월 13일 오전 11시경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칼자루와 칼날이 분리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바닥에 있던 칼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범죄 심리학적 견지에서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뒤로 미루고 이군이 법정에서 고백한 범행 동기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군은 범행일 3일 전부터 어머니께 심한 체벌을 받고 금식을 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어머니가 이군을 체벌하기 시작한 동기가 있었나요? 3일씩 이어진 건 2가지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먼저 있었던 일은 졸아서 혼났던 걸로 기억하고 2번째 일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여느 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걸로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한 극기훈련이죠. 어머니는 또다시 이군을 굶기고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이 국기훈련 사흘간 혼나는 일 외에는 공부만 했대요. 그러다 3월 12일 밤 11시쯤 잠깐 졸았대요, 이군이.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때렸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어머니가 이군을 어떻게 때렸나요? 처음엔 저에게 푸시업을 하라고 하셔서 약 50개 가량 하고 무릎을 꿇고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들었고 그러다 갑자기 화가 나고 나서 소리 지르면서 혼내고 방에서 골프채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저는 평소 맞을 때 입는 추리닝으로 입고 나와서 엎드려 뻗쳐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풀스윙을 하셔서 1회 40대가량 때립니다. 그리고 쉬면서 훈계 말씀을 듣고 다시 때리길 반복하여 제가 학교 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믿기 힘든 듯 이군에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맞은 게 사실입니까? 어머니한테 맞은 게 확실해요? 몇 년간 그렇게 많이 맞은 게 사실이냐고요? 그걸 어떻게... 지금 집을 잘 뒤져보면 제가 맞아서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맞다가 찢어진 옷들이 참 많아요.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피에 젖은 팬티도 서너 개 될 거고 핏자국이 빨아도 안 지워지거든요. 팬티는 얇으니까. 이게 찢어져요. 막 걸레처럼 찢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꽤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군의 집에선 맞을 때 입은 체벌복, 그리고 피로 얼룩졌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찢어진 속옷, 그리고 부러진 안경테도 서너 개 발견이 됐거든요. 범행 3일 전부터 체벌을 당하자 화가 나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화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화가 난다고 느낄 정도로 여유롭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 어머니가 죽기 전 아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참 그 대화가 서글픕니다. 그 범행을 저지를 때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서로 잠시 대화를 나눈 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너가 이러면 너 인생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도 아들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를 죽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군이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는 며칠 뒤 있을 학부모 총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군은 그게 너무나 두려웠죠. 왜냐? 성적표 위조 사실이 걸릴 게 뻔하잖아요.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맞은 곳에서 피가 많이 나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다가 2시간에서 2시간 반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총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성적표를 속인 사실을 들키면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왔고 제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어머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이구는 어머니의 시신을 안방에 그대로 둔 채 8개월간 거실에서 생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죠. 어머니를 살해한 날로부터 8개월 후인 2011년 11월 22일경 범행이 발각되었는데 살해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단 게 스스로 너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잊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양심을 제가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악몽을 꾸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제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군과 엄마는 중학교 때까지 감정을 교감했지만 어머니의 일방적인 강압이나 위압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러면서 이 비극이 벌어졌고요. 당시 상당히 많은 전문가가 동원돼서 이군의 심리를 분석했습니다. 이군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죠. 자신이 떠날 곳도 없고 또 자신이 떠난다고 하면 혼자 남을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한다.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선 자신이 성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수년을 견뎠지만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성적표 위조가 들킬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어머니한테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가해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가해자인 이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살인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당한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학대라는 맥락에서 이 행동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폭력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모든 정신 에너지를 생존을 위해서 쏟아붓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과민하고 작은 자극도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각해서 남들이 보기엔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죽음의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자극이 되어서 공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그냥 괴물이고 우리랑 결이 다른 어떤 존재라고 치부해버리는 한 이런 문제가 반복 발생된다는 것이죠. 아동학대가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당시 이군의 사건으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군의 어머니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거죠. 가해자에 대한 서사까지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하지만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이 엄마도 어릴 때 새엄마로부터 온갖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엄마가 휘두른 빨래방망이에 머리하고 팔에 크게 다쳐서 철심을 박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10살 넘게 차이나는 동생들을 키워내느라 학교도 포기하면서 일을 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아빠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군의 어머니, 학교는 뭐 꿈도 못 꿨고요. 그래서 가족과 연을 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5년간 학비를 모아서 D대학교 일문학과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군을 낳고 가정만큼은 잘 꾸리고 싶었는데 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자식을 잘 키워내는 게 이 엄마의 유일한 꿈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이 엄마가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 때문에 학대까지 이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사건이 발생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머니는 죽어버리겠다면서 수시로 가위나 칼을 들어서 가슴에 꽂는 신용을 하거나 이 혀를 깨물어서 죽어버리겠다면서 이군에게 네가 맞을래? 내가 죽을까?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매일 우울증약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겨우 잠이 들곤 했대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아예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새벽 내내 이군의 공부를 감시하고 공부 시간이 끝나고 이군이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집 근처 호수공원을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돌다가 들어옵니다. 왜?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요. 범죄 심리학자 다수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함께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중상해 아니면 큰 사건이 되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위협에서 살아남더라도 영원히 파괴되어 버린, 참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가족의 학대를 지켜본 다른 아이들이 가질 트라우마도 사실 큽니다. 부천의 최군 같은 경우에 오빠가 맞는 걸 여동생이 지속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건 정서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목격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과 적지 않은 심리적 혼란을 초래를 하는데요. 누군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불안 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최근 사건과 이군 사건은 결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리는 부모들도 그리고 맞는 아이들도 모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대받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또 두 번째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식을 학대한 부모 역시 과거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입니다. 폭력은 학습된다고 하잖아요. 통계를 보면요. 모두가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맞고 자라온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체벌이 훈육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또 학대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때렸어? 라고 물으면요. 맞을 짓 했잖아.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사실 훈육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맞아요. 다양하다고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인 때리는 것으로 선택한 거예요. 아니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재판장에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 11월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속 살해, 어머니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형은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이면 아주 가벼운 형에 처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학대를 받은 아이, 또 성적에 내몰렸던, 그리고 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아이만이 피해를 입었던 가정, 피해 아동의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사님도 판결 선고할 때 눈물을 흘리셨을 정도로,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러한 그 살아왔던 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전, 전후 사정을 많이 보고서 많이 이렇게 동정하고 공감하고. 이군은 법정 마지막 진술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었는데요. 사건 이후 제게는 아무런 희망도 계획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았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었고, 사고 싶으면 샀고, 돈이 없으면 굶었습니다. 잠만 들면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저를 쫓아오는 꿈을 꿔서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잠은 대낮에 자거나 친구들의 집에서 잠을 얻어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그날 저는, 제 영혼은 죽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추악한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이군에게 사죄의 마음을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로 적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군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들,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을 내리는데
3년이 걸렸는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뉴스에서 어느 학생이 그런 이유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애끊어지는 아픔으로 통곡하며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극단적이지 않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남을 포기하는 것도 모두 처절하도록 슬픈 일이기에.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글을 보면 자신이 한 행동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뭐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나쁘구나, 흉악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록 크지 않은 여지의 생각이지만 이군은 자신이 벌인 일이 우발적이거나 순간 자기 제어를 못해서 벌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은 분명한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한 거였고 그 결정에 대한 이유는 용서를 구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마치 우리더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절대 이군이 어머니를 살해한 것을 변호하겠다라는 생각,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군이 평생을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군이 이런 큰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그를 도와줄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직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학대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극단으로 치다가 결국 이군처럼 끔찍한 가해자가 되거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려 2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피해자가 나오는 걸까요? 너 와이프 폰 자체가 지금 해외로 뜰 거야. 누가? 여보? 바보질 하지 말라 이씨.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돈만 뺏는 금융범죄가 아닙니다. 안 되는 거 얘기할 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만으로 사람을 홀리는 수화기 너머의 그놈들은 누구일까? 채널 A